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2급의 우리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검사 개론 파트에서요. 심리검사 및 평가의 개념 그리고 역사, 총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심리검사의 의의입니다. 심리검사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심리, 인간의 심리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 그래서 개인의 지능, 학력, 적성, 성격, 흥미,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 속성이죠. 개인의 지능이나 적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심리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이런 심리적 속성을 체계적이고 수량적으로, 그죠?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또 수량화해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것, 이것이 심리검사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심리적 현상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학적인 어떤 측정 과정이 심리검사입니다.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표집된 행동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사를 실시할 때, 한 개인의 검사를 실시할 때 전체 행동을 다 검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표집된 행동 표본을 과학적 검증 과정으로,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점수로 기술하는 것이다. 제한된 기준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이고,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 상황에서 보여줬던 행동만 보는 거기 때문에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 개인의 전체 행동을 예측하는 거죠. 이 행동 결과를 가지고 전체 행동을 예측하는 것, 이게 이제 심리검사입니다. 이번에 심리검사의 특징, 수검자 행동에 대한 양적 측정을 하죠. 그래서 개인, 나와 너의 비교가 가능하고요. 검사 반응을 비교해서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성격과 지능과 이런 것들, 또 지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능을 또 나눠 보았을 때 그것들의 어떤 개인 내 비교도 가능한 거고요. 심리검사를 통해 내리는 결론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죠. 또 전체 행동이 아니라 일부 표집된 행동을 검사하는 거고요. 구성 개념은 조작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다.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지능이나 성격, 흥미 이런 걸 얘기해요. 심리적 구성 개념, 구인, 구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조작적으로, 그러니까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건데 이 조작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심리검사의 특징이죠. 그 다음 심리검사의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특정 행동, 반응 양상을 표집하여 이걸 토대로 해당 영역 전체를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도, 타당도도 검증받아야 되고요. 또 오류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또 일회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자극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및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들로 좀 보충해야 된다라는 게 심리검사의 한계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검사가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심리적 속성, 우리 지능,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심리검사, 지능검사를 통해서 수량화했을 때 나의 지능이 나오는 거죠. 지능 이런 것들은 추상적 개념입니다.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 지능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걸 통해서 수량화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수량화하는 도구로 심리검사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성격검사, MMPI 이런 것들은 나의 성격,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다면적인 성격을 MMPI 검사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수량화하는 도구로서 심리검사들이 개발되는 겁니다.
심리적 측정을 통해서 객관화가 가능하죠. 심리검사의 목적. 내담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할 수 있고요. 문제 증상, 심각성 볼 수 있고요. 자아 강도도 평가할 수 있고요. 인지 기능도 측정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유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 전략도 기술하고요. 또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담자를 치료적 관계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치료에 따른 반응을 검토하고 치료 효과도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정신 역동적인 진단 이런 것들도 명료화할 수 있는 게 심리검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6번째 심리검사의 발달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기출이 거의 15, 16, 17, 18, 19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연도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순서도 알아두셔야 되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정확하게 다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분트가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심리학 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개설했다. 우리 분트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이제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 그 심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심리학은 철학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한 거죠.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879년 분트가 심리학 연구소,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 실험실을 개설한 거죠. 실험실. 이 실험실을 개설했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심리학이 철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분트가 1879년 실험실 개설이요. 그 다음에 90년도에 보면 1890년도에 카텔이 정신검사, 정신검사라는 용어, 멘탈 테스트라는 용어를 카텔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4번에 보시면요. 비트머, 그죠? 비트머 또 1896년이에요. 비트머가 펜실베니아 대학에 세계 최초의 심리진료소를 개설했다. 심리진료소를 개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담실을 개설했다. 이런 걸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머가 최초로 심리진료소를 개설한 거죠. 1896년입니다. 그리고 1905년도가 돼서 비네가 시몽이랑 함께 초등학교 입학 시 지적장애아를 식별하기 위한 현대적인 의미의 지능 검사, 비네 시몽 검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언어 능력 이외의 감각, 지각 능력도 측정하고 최초로 정신 연령 개념도 도입했죠. 1895년 비네한테 이제 이 프랑스 정부가 어떤 검사 도구를 좀 만들어줘라. 초등학교 과정을 개설하려고, 초등학교 과정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좀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를 좀 만들어줘라. 이래서 비네가 시몽하고 함께 이런 검사를 만들었고, 이것이 비네 시몽 검사인데, 이것이 최초의 지능 검사가 되는 거죠. 그게 19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916년 7번이에요. 터먼이 비네 시몬 검사를 발전시켜서 스탠포드 비네 검사를 개발했고 이 스탠포드 비네 검사에서 최초로 IQ라는 단어를 이제 IQ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17년도 이제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때 거기 군대 알파, 그 다음에 군대 베타, 그러니까 아미 알파, 아미 베타 검사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군 입대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들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부대 배치를 하려니까 성인들 대상으로 집단 지능 검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입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도 선정하고 어디에 배치할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거는 너무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집단용 지능 검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단용 지능 검사를 만들게 됐고 그게 이제 아미 알파입니다. 근데 아미 알파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검사고요. 그런데 외국인과 문맹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미 베타 그들을 위한 비언어적인 지능 검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미 알파, 아미 베타가 1917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21년도 요즘에 또 우리 로샤라는 학자가 로샤 카드를 개발했죠. 그리고 35년도에 TAT, 머레이와 모건이 TAT를 개발합니다.
38년에 BGT, 그죠? BGT가 나오고요. 39년도에 웩슬러 밸류브라는 성인용 지능 척도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웩슬러가 그동안 이 비네가 만들었던 지능 검사는 우리가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정신연령 성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지능 검사 도구였죠. 그래서 성인을 위한 지능 검사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하에 웩슬러 밸류뷰라는 성인용 지능 검사를 39년도에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43년도 잘 아시는 MMPI 개발됐고요. 49년도에 16성격 요인 검사, 우리 카텔에 의해서 개발된 거, 이제 성격 요인 검사도 개발됐고요. 그리고 55년도에 대해서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가 이제 표준화 되었죠. 그리고 57년도에 MBTI가 개발이 되죠.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 70년대쯤 가면 우리가 이제 로샤, 그죠? 엑스너의 로샤 종합 채점 체계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심리 검사가 쭉 발달하는 과정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거는 이제 시험이 보통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라 또는 뭐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내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 심리평가의 의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리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를 바탕으로 평가가 또 진행이 되죠. 심리평가는요, 종합적인 평가다. 심리평가는 내담자에 대해서 심리검사, 상담, 행동관찰, 전문 지식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심리평가를 위해서 어떤 자료가 수집이 되냐면 심리검사.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심리검사 자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면담한 것. 피검사를 면담한 것들. 그 다음에 관찰한 것. 행동 관찰한 자료.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문 지식. 뭐 이상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격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평가, 어세스먼트 하는 거. 이게 이제 심리평가이죠. 2번 보시면 지식과 임상적 결합을 통합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종합적인 평가이고 두 번째로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통합하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 정신병리 진단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임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또 문제 해결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단순히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돕는 거죠. 또 내담자에 대한 최종 해석 판단을 하는 과정이죠. 심리평가에는 내담자가 의뢰한 문제를 분석한 후 내담자가 보통 이제 의뢰한 이유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면담 과정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내담자가 왜 내가 지금 심리검사를 받게 됐는지 이렇게 의뢰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장애 진단, 뭐 발달, 정신병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다 합쳐서 해석하는 거죠.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상담자는 내담자 문제에 개입할 방식,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이다. 이것은 심리평가는 해석 과정에서 평가자 이론적 배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리평가의 목적 8번입니다. 내담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제 명료하고 내담자 이해하고 치료 계획, 전략 제시하고 치료적 관계로 유도하고 치료 결과 또는 효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9번 심리평가 과정 시 임상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 기억에 의존하기보단 정보죠. 정보. 관련 문헌을 참고해서 과거 경향 파악하고요. 평가자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요. 평가자는 자신이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 자료와 지지하지 않는 자료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세운 가설,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네? 이것 때문이야? 이런 가설들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심리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함께 고려해서 작성해야 되죠. 평가해야 되죠. 또 반업효과를 임상적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아야 된다. 반업효과는 개개인을 구분짓는 특징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반업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옆에 보시면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격 묘사를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말한다. 그래서 반업효과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제시했는데, 아, 이게 내 거야, 나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모호해요. 모호하기 때문에 딱 보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 반응효과와 관련된 실험을 했던 게 있는데, 이제 뭐 한 1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격 검사를 다 실시를 하고요. 결과지를 쫙 나눠줬어요. A4 한 장 정도. 다 읽어보고, 자신이 비슷하다, 이 결과지가 나를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다 손을 들었죠. 근데 그 페이퍼는 똑같은 페이퍼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반응효과가 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격 묘사, 이것을 특정 개인,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 이것을 반응효과를 임상적 판단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번 심리평가 보고서. 이제 심리평가를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을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해야 되죠. 보고서로. 그래서 보통 A4지에다가 이제 뭐 작업을 해서, 워드 작업을 해서 작성을 하죠. 뭐 어느 정도 심리검사 몇 가지를 실시했느냐에 따라서 장수가 뭐 한 3, 4장, 5, 6장 이렇게 제시가 보통 되죠. 풀배터리를 했다 그러면 한 4, 5장 정도 이제 제시가 보통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 꼭 어떤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10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심리평가 보고서는 심리학적, 임상학적 전문가가 평가에 의뢰된 내담자 환자를 대상으로 주변 인물에 대한 면접, 행동 관찰, 생활사적 정보, 평가 결과 이런 것을 통합해서 기록하는 보고서죠. 내담자나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기능,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개인의 특징적 양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되겠죠? 막 모호하게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뢰된 문제와 또 연결시켜야 돼요. 내담자에 대한 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인지 이런 거는 이제 검사를 여러 개 진행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뢰된 문제, 호소 문제, 학교에서 자꾸만 친구와 갈등이 자꾸만 일어나요. 뭐 이런 다투게 돼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호소 문제를 내놨다. 그럼 이거와 결부시켜서 치료 목적과 결부시켜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향후 치료적 개입에 대해 건의하고 치료적 결과에 대한 전망과 기능적인 향상 이런 것들도 조망합니다. 그래서 구성 형식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대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제목하고 내담자에 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죠. 제목, 심리평가 보고서. 그리고 내담자 정보가 쭉 들어가죠. 그래서 내담자 이름, 평가한 날짜, 장소, 어느 센터, 어느 병원,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 내담자 남녀, 성별, 결혼 상태 이런 거 들어갑니다. 의뢰 이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 정보 이렇게 표를 넣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 사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의뢰했나, 누구에 의해서 의뢰됐나, 이거 원천. 내담자의 의뢰와 연관된 사람, 뭐에 의해서 의뢰됐다, 부에 의해서 의뢰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평가 도구, 무엇을 평가했는지 K-웨이즈 4 진행했고, BGT 진행했고, HTP 로샤 이런 거 뭐 했는지 쓰는 거죠. 행동 관찰, 여기다 이제 행동 관찰 써요. 그래서 뭐 뚜렷한 그러니까 또래와 비슷한 체구, 위생 상태 양호하고 눈 맞춤 적절했고 뭐 목소리 어땠고 뭐 이런 거 다 쓰는 겁니다. 용모, 외모, 계절에 맞는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죠. 면담 태도,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쓰는 거죠. 검사 결과. 그래서 내담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이런 것들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사적 정보와 평가 결과를 통합하는 게 필요해요. 현재 상태에 대한 심리적 평가, 잠정적인 결론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죠. 11번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시 고려사항. 심리검사 개발할 때 검사 본래의 개념화가 통계 분석 등의 구체적인 과정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본래 개념이.
사전 검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 검사 점수 보고에 대해서 다 고려해야 되고요. 사전 검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최종 검사 보고에 대해서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사는 최종 시행에 앞서서 비공식적인 예비 시행을 꼭 한번 하게 되죠. 검사의 전체 제작 기간은 검사 개발자가 예상한 기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해야 되고요. 문항을 작성할 때 최대한 단순하고 일반적인 이해가 되는 문항. 문항이 독창적인 경우 오류의 원인이 돼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항 분석의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도 부적절한 문항은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문항을 찾아낼 때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빼기도 하는데 그러함에도 부적절한 문항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통계적인 관점에서 표준화 집단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항 제작에 앞서 해당 검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문항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분량의 문항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표준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문항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분량의 문항을 작성해 두는 게 바람직하고요.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서 최종 매뉴얼을 제작해야 되겠죠. 심리검사식 고려사항, 전문적인 측면, 전문가로서의 자질, 그다음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한번 보면요. 전문적 측면, 검사자는 고도의 책임 있는 기능을 수행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타당도, 신뢰도 검증받지 않은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단점 기술해 줘야 돼요. 표준화 검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표준화 검사를 사용하더라도 결과를 해석할 때는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평가서의 수검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은 시간 노력을 들여서 가장 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검사, 효용성이 있는 그런 검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또 도덕적인 측면, 수검자에 대한 의무예요. 이것은 인간 권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심리검사 관련된 수검자의 권리 중에는 어떤 게 있냐. 요거 중요합니다. 심리검사 관련해서 수검자 권리가 뭐냐면요. 검사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또 검사 점수 해석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요. 수검자는. 또 누가 검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검사 결과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말해주고 비밀 보장 한계 알려주고 고용기관에도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수검자가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비밀 보장 원칙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심리검사에서도 이런 비밀 보장이 한계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승인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비밀 정보를 최소한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고요. 수검자를 다른 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전문가에게 검사 자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검사 결과의 용도에 대해서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검사가 잘 이루어지겠죠. 사회적인 측면. 검사자는 심리검사가 주는 이익과 개인의 권리,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익이 위험을 훨씬 능가하고 위험이 최소화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검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 도구를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돼서 우리도 이제 심리검사 도구 같은 거, 뭐 MMPI나 이런 것들 구입할 때, 그죠? 아무나 판매 못하죠. 어떤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입할 수 있죠. 세 번째, 심리평가의 윤리적 고려사항. 내담자 권익보,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거, 문제에 대한 인식, 평가 도구 자체가 도덕성, 윤리성이 있어야 되고, 분류할 때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치료, 사생활 비밀 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면접법과 행동평가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심리검사를 통해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면접이나 행동평가를 통해서 평가할 수도 있죠. 면접법. 면접은 구조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내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상담자는 면접을 통해서 내담자 방문 사유, 내담자의 태도, 내담자의 어떤 적응 상태, 대인관계 양상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면접에 의한 자료는 자의적인 해석이나 의도적, 비의도적인 왜곡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죠. 그래서 정확성 약간 이제 보장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면접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충분한 검토, 그 전문적인 진행 과정을 거쳐서 유효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 근거한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을 위한 구조적 면접보다 비구조적인 면접을 더 선호한다. 면접의 이 형식인데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해서 폐쇄형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면접할 때. 그렇죠? 면접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라포 형성 아주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면접은 비구조적인 면접에 비해서 다량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면접입니다. 그 형식 2번에 보시면 이제 구조적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나오죠. 첫 번째 기억의 비구조화된 면접입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점 첫 번에 보시면요. 특별한 형식과 절차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거예요. 면접 상황과 내담자 반응에 대한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면접을 진행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면접자에 따라서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자의 전문성, 숙련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구조화된 면접은 심리평가 자료로서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 니은에는 구조화된 면접, 체계적 면접이라고도 하는 구조화된 면접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질문할 게 정해져 있는 거죠. 면접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질문, 진행 방법 이런 것들 다 정해놓고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서 면접을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신뢰도를 높여주겠죠. 초보 면접자도 질문할 수 있어요. 면접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겠죠. 주관적 추론 개입될 여지가 적죠. 폐쇄형 질문이 개방형 질문보다 많이 사용이 되겠죠. 특정 증상의 유무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을 높여주겠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수검자에게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면접 자료는 비구조적 면접 자료에 비해서 수량화가 쉽죠. 융통성 발휘하기 어려운 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의 반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합니다. 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의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취한 방법이다. 몇 가지 핵심 질문 구성하고 나머지는 면접자가 유연하게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 행동평가법입니다. 행동평가법, 이것은 행동의 어떤 선행사건, 그에 수반되는 결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의 어떤 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심리평가 방법이죠. 기억 보시면 행동평가는 직접적인 평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의 실제 속성에 대한 가장 근접한 자료를 제공하죠. 면담이나 심리검사 장면에서 내담자가 드러내 보이는 행동,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상황을 반영한다라는 걸 전제하겠죠. 상담자는 내담자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내담자 일상생활 속에서의 긴장,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관 평가를 통해서. 리을의 행동평가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면담 심리검사 장면에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므로 내담자의 전체 행동 영역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미음에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하면 실제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런 행동평가법의 기본 전제, 요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요인 결정론이에요. 다요인 결정론은 어떤 행동이든 다양한 요인이나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는 그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결정된다. 이게 다요인 결정론이죠. 그리고 행동과 인접한 환경적 사건이 중요하다고 전제한다. 어떤 행동이 딱 나왔는데 그것과 인접했던 어떤 사건 있잖아요. 이것이 요 행동을 나오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적 사건, 그래서 환경이 기여하는 환경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디귿, 개인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다는 것도 전제합니다. 행동은 단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고요. 행동평가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객관적 척도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외재적 특성을 전제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됩니다. 3번 목적. 이것은 문제 행동, 그것을 유지하는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행동평가는 문제 행동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처치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처치.
그리고 그 처치를 수정하기도 하고요. 처치 효과를 평가하기도 하죠. 이러한 행동평가의 기법, 행동 면담, 행동 관찰, 그리고 인지적 행동평가, 또 심리 생리적 평가 이런 것들이 있죠. 행동 면담은 뭐냐면요. 행동의 어떠한 우리 선행사건 행동 결과 이걸 ABC라고 하잖아요. ABC 선행사건 행동 ABC죠. 행동의 ABC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서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행동 면담입니다. 선행사건 행동 결과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목표 행동을 확인하거나 부가적인 행동평가 과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이제 행동 면담. 그래서 이런 행동 면담은 행동 면담에서는 목표 행동을 확인하고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동 평가, 그죠? 어떤 행동 평가 절차를 선택해서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행동 면담입니다. 니은의 행동 평가 보도록 할게요. 행동 관찰이요. 행동 관찰은 실제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면담만으로 적절한 평가가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 언제 행동을 관찰하냐면요. 어떤 처치를 하기 전, 처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처치를 한 후에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 관찰은 관찰자의 기대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행동 관찰 시 사용되는 코딩 방법으로 이야기 기록, 간격 기록, 사건 기록, 평정 기록. 이야기 기록은요,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그냥 써두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간격 기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딱 두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 행동, 예를 들어서 눈 깜빡이는 거, 뭐 이런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 행동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 그것을 기록하는 게 간격 기록이고요. 사건 기록은요,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후에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 행동의 어떤 세목, 빈도, 강도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행동이 딱 출현했을 때 초점을 딱 맞춰서 그 행동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는 게 이제 사건 기록이죠. 이런 사건 기록을 하는 이유는 출현 빈도가 좀 낮고 시간에 따라서 가변적인 행동이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DHD 아동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자리에서 일어나는가를 이제 기록하려고 할 때, 그가 일어났을 때 그 목표 행동을 기록하는 거. 이게 이제 사건 기록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평정 기록은요, 체크리스트나 척도상에서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 행동을 어떻게 5점 척도나 7점 척도나 이런 것 등으로 수량화해서 측정하는 것. 이게 이제 평정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관찰법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관찰법의 유형은 자연관찰법, 유사관찰법, 참여관찰법, 자기관찰법이 있죠. 자연관찰법은 관찰할 행동을 미리 선정하고요. 내담자를 찾아가서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 관찰하는 겁니다. 집이나 학교 등. 그래서 내담자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고요. 유사관찰법은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조작해요. 그래서 내담자를 예를 들어서 상담실로 데리고 와서 일반경 안에 넣어놓고 그 상담실 안에 넣어놓고 그 행동하는 거를 관찰하는 거죠. 가족관계, 아동의 행동, 부부간의 행동을 상담실에서 평가하는 거. 발생 빈도가 좀 낮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일 때 이렇게 유사관찰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참여관찰법은요. 자연관찰법은 직접 관찰자가 가서 관찰하는 거면 참여관찰법은 관찰 대상 주변 인물, 그러니까 내가 이 A라는 학생을 관찰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가는 거는 관찰자가 직접 가는 건 자연관찰법, 집으로 직접 가는 거는 참여관찰법은 이 A라는 학생을 잘 아는 부모나 교사가 좀 관찰해 주라고 하는 거. 이게 참여관찰법이죠. 그래서 주변 인물 가운데 관찰자를 선정해서 평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자연적 상황에서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광범위한 문제행동, 환경적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기관찰법은 자기가 자기 행동을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자신의 행동, 사고, 정서 등을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관찰법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심리검사 관련해서 심리검사 평가 개념, 그래서 심리검사의 의의, 또 심리평가의 의의,
이런 것들과 또 면접법과 행동평가법. 그래서 행동평가법 기법 중에서 행동면담과 행동관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